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네, 뭐 바쁩니다. 저희 지금 2달 만에 모셨는데 네. 2달 사이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국내 증시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간밤에 미국은 뭐 케빈 허시 청문회도 있었고 이제 장이 빠졌는데도 오늘 국내 증시 또 올랐어요. 네. 지금 이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시장이 신고가를 이렇게 저도 빨리 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리스크는 일단 좀 부차적인 걸로 좀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아닌데? 예. 네. 근데 사실 3월 같은 경우였다면 오늘 같은 악재가 나왔을 때 협상을 하려다가 어쨌든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안 된 거고, 그랬으면은 시장이 또 충격을 크게 받았을 텐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제 최고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안 예, 가요. 그러니까 참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이게 진짜 전쟁 아직 안 끝났는데. 근데 시장은 뭘 생각하냐면 여기서 전쟁이 어쨌든 장기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없는 게 이제 28일까지예요. 그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렇죠. 전쟁할 수 있는 네. 기간이. 이제 거의 다 오니까. 또 이란도 사실은 지금 미국이 최후의 봉쇄까지 했잖아요. 이란 경제도 이대로 가면 이제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은 또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결국 협상해서 결론 날 거다. 이렇게 좀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딱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시장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3월도 보고 4월에 전쟁이 났지만 우리나라 3월, 4월 현재까지 수출 보면 역대급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고, 이 전쟁 리스크가 전혀 반영도 안 되는 것 같고, 빅테크들의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도 실적 괜찮고, 그러니까 본질에 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장 참가자들이. 3월에 한번 또 워낙 소음이 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반영되면서 시장이 계속 어쨌든 악재를 소화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럴 거면 3월에 이틀 만에 20%가 빠지는 그러니까요. 게 참 그때가 네.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계속 국내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좀 그 이란과 미국을 보면 이란보다는 미국이 좀 더 급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도 네. 급한데,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정보들이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시간들이 있잖아요. 트럼프의 시간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또 이란 내부도 컨트롤 타워가 뭐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혁명 수비대도 있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알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정보는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란은 좀 느긋해 보이는 거죠. 모르니까. 예. 그렇지만 저는 이란이라고 해서 왜 안 급하겠어요. 이대로 그냥 가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그 이란의 그 해상을 봉쇄한 건 목적이 있거든요. 이란 경제를 끊어버리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중국에서 받는 걸.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면 이란 경제도 사실 버티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저는 둘 다 시간 없다. 그래서 4월 안에는 좀 끝내지 않겠냐, 4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좀 논의가 잘 안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누가 뭐 급하냐 이런 거보다도 사실 두 나라 다 저는 똑같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점점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제 유가는 또 좀 불확실성으로 약간 좀 오르긴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감내할 수 있을까요? 유가 수준이. 지금 이제 네. 80달러 정도 대죠. 뭐 네. 9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유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수출국이고, 거기다가 지금 또 유가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120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유가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은 만약에 충격을 받았겠지만 지금 90달러대 정도면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 그 물가 지표에서 당연히 휘발유 값이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연준이 결정하는 거는 근원 물가를 보거든요. 근원 물가에는 에너지 값을 빼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뭐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보고서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외국 언론에서도 나온 뉴스니까 예전보다는 뭐 유가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차지하는 원유 의존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예, 과거랑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또 사실 대체 에너지를 또 사용하는 국가들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의 90달러와 그러니까 같은 급으로 놓고 봤을 때 옛날의 90달러, 지금의 90달러는 그때보다는 낮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여기서 뭐 120달러 넘고 또 충격파가 나오고 호르무즈 해협이 5월에도 뭐 봉쇄가 안 풀리고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게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90달러 정도, 그리고 이제 그 협상한다고 하니까 바로 유가가 80달러대로 팍 맞아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협상한다는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100달러 넘는 건 이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유가는 어쨌든 지금 감당은 좀 가능한 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감당은 할 수 있다. 근데 또 협상이 돼도 예전처럼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또 그런 얘기들도 빨리 있더라고요. 돌아가긴 어렵죠. 당연히.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려도 당연히 이거를 이제 배가 출발해서 오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저희 카타르의 기간 시설도 좀 파괴됐고 그거 정상화하는데 시간 걸리고 하기 때문에 60달러로 가긴 쉽지 않아요. 올해 안에. 올해 안에는 좀 어렵고. 근데 내년엔 가겠죠. 어쨌든 끝나면 시간이 걸려도 가긴 갑니다. 방향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이제 처음에 저도 3월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야, 이거 호르무즈 막히면, 이건 막히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거잖아요. 우리도 난리 나고. 근데 참,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제를 다 찾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석유 비축기지가 이렇게 핫해질 줄은 몰랐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사우디, 얀부항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미국이 수출도 늘리고 있고, 대체제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고, 또 트럼프도 급했던지 러시아 제재 해제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그건 생각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극단을 다 반영하는데 이게 좀 시간 지나면 맞아요. 인간은 대체제가 다 나와요. 해결책을 찾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또 큰 악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전 다시 한번 좀 그걸 느꼈다. 그러니까 처음에 훅 빠질 때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다라는 이제 뒤늦은 또 그죠, 얼무새가 또 나옵니다. 네, 간밤에 또 이슈가 있었어요. 케빈 워시 청문회 또 한 거의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근데 뭐 여러 발언들을 이제 내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건 이제 이게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보면서 느낀 건 이제 굉장히 이분이 지금 트럼프의 주문을 받은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요. 저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요. 연준은 독립적이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인데 그렇죠. 누가 모르나요? 그런 얘기 할 건 다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연준이 막 핍박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 그거죠. 케빈 워시 입장에서도 뭐 너 어차피 트럼프 꼭두각시 아니냐. 그렇죠. 실제 그 질문도 했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자신은 어쨌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끌려다닌 사람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그거였죠. AI를 되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AI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다. 안정화될 거다. 왜냐하면 생산성을 높이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AI나 이제 과거에도 여러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게 물가를 떨어뜨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확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 논리를 들어서 어쨌든 생산성이 증가하면 인플레를 낮출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죠? 결국 금리 인하를 좀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AI가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쪽에 약간의 포커스를 두고 또 얘기를 했고, 또 양적 긴축 관점에서는 양적 긴축을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걸 멈췄지만,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좀 줄여야 된다. 이 얘기는 했는데, 근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이렇게 줄이면 긴축이 되니까, 그걸 긴축이 되니까 그 반대급부로는 또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금리 인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이번에 그 용어가 되게 어렵던데, 아무튼 그 연준이 지금 근원 물가를 근원 PC 물가로 이걸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근원 PC 물가 말고 새로운 이제 그 지표를 좀 이제 하나 만들어서 그 물가를 좀 쓰겠다고 하는데. 절삭? 맞아요. 이름이 한번 이거 자막해 주시면 될 거예요. 저도 처음 듣는 용어라.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해서 AI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거더라고요. 한마디로 너무 계란값이 갑자기 급등하면 물가 왜곡되죠. 네. 아니면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면 물가 왜곡되는 그럴 때는 걔네들 빼버리는 거죠. 다 빼고 중간에 평균가. 그렇죠. 이게 머리와 꼬리를 맞아요. 빼고 예. 근데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지금보다 물가가 훨씬 낮아요. 지금이 2.9인데 그걸로 계산하니까 2.3 나온대요, 물가가. 그 얘기를 굳이 꺼냈다는 건 뭐죠? 앞으로 이걸 하겠다, 우리. 예.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약간은 저는 몰고 가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 데이터를 쓰면 물가는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를 줄여야 되니까 긴축 생기니까, 이 반대급부로 금리 인하로 좀 커버해주고, AI로 생산성 늘어나니까 금리 인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올해 지금 이 케비노 씨의 입장에선 금리 한 번 정도는 좀 인하하려는 듯한 그런 좀 저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선 뭐 이게 진짜로 정확히 읽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다만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여기 연준에 대한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오늘 보고서가 나온 걸 좀 말씀드리면 네. 케비노 씨가 그 소수 의견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오. 옛날에도 연준에 있었잖아요. 이사할 때. 예. 네. 뭐냐면 대세에 따르는 스타일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독단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의 어떤 의견이 자기는 금리 인상으로 만약에 본인이 생각을 해도 연준 대다수가 동결 얘기하면 동결로 가고 그런 좀 분위기니까. 대세에 따르는. 대세.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전반적인 의견들이 만약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좀 약간의 케비노 씨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조금 더 방점을 둔 멘트들이었다. 그런 멘트들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근데 시장은 어쨌든 뭐 이런저런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제 간밤 지수는 미국 지수는 빠졌어요. 다들 조금씩. 네. 근데 이제 뭐 간밤은 빠졌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S&P 나스닥 다 이제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 또 경신을 했잖아요. 이게 다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선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금리 인하 쪽으로 여전히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그 IB 투자 은행들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지금 4월 들어와서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걱정했었는데 이제 인상은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금리 동결을 대부분 예상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투자 은행들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전쟁이 곧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유가랑 별개로 서비스 물가나 이런 좀 물가들이 좀 오르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준 의장이 작년에도 얘기했거든요. 올해 1분기 말하고 2분기 초가 물가 제일 높을 거다. 전쟁 나기 전부터. 왜냐하면 이제 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쯤엔 좀 높게 나오지만 하반기에 꺾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전쟁만 끝나면 하반기에 미국의 기본적인 물가는 다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당연히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하니까 이거 물가 다시 꺾였네.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게 전쟁이 끝난다는 가정은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장기화되면 동결하겠죠. 계속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끝난다는 전제하에선 충분히 시장은 인하 한 번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보면 뭐 S&P 500, 나스닥 다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게 또 빅테크들이 이끌어가는 또 지수는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빅테크들은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좀 뭔가 주가가 뭔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데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10년 동안 빅테크 시대였죠, 사실은. 그렇죠. 뭐 아시겠죠? M7이 지난 10년간 90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정답이죠. 미국 주식 사고 M7 사면 맞아요. 끝.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국장 탈출은 완전 지능순이었고 그렇죠. 그냥 완전히 소외. 근데 사실 한국만 소외받은 게 아니라 비미국 자산이 되게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M7이 아닌. 중국 증시도 안 좋았고 일본이 좀 밸류업에서 그나마 좀 괜찮았고 뭐 그런 정도였죠. 근데 왜 갑자기 작년부터 바뀌었냐 이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밸류업 한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빅테크들이 사실 챗GPT 처음 나오고 투자를 이제 그때만 해도 AI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투자를 늘리진 않았어요.
언제 늘렸냐면 갑자기 25년부터 맞아요.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해야 된다고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 순간 뭐죠? 데이터 센터 깔아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지출을 해야 돼요. 옛날에 그 IT 버블 때 통신망 까는 거죠. 그 통신망 까는 거를 옛날에는 뭐 정부나 이런 쪽이 했다면 이제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까는 거죠. 지금은 그들 돈으로 네. 돈이 많으니까 하는데 근데 이게 왜 미국 증시는 안 좋냐면 이렇게 돈 번 걸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야 되는데 그치. 그 돈이 없어집니다. 네, 점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에서 나오는 돈들이 우리나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뭐 변압기 회사,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보시면 캐터필러나 GE 버노바나 최근에 뭐 버티브라든가 네. 그 AI 인프라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 막 다 신고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루멘턴 같은 회사들. 근데 빅테크는 정작 안 가요. 그 원리거든요. 빅테크가 돈을 자사주 매입해서 주주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끝나버렸고 앞으로 한 2, 3년은 AI 투자하는 데 써야 되니까 이 돈을 받는 회사가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는 이제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빅테크가 좋은 게 독점에다가 그 번 돈을 나는 이 기업에 투자하면 따박따박 주주환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PER도 올라가고 이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미국에 있어 그런 관련된 인프라 기업. 근데 여기서 제일 수혜받는 국가는 한국이죠. 맞아요. 대만하고. 그래서 올해 연초 이후로 수익률이요. 코스피가 48% 올랐고 대만이 2등이에요. 28%. S&P 500이 3%. 네. 이 차이가 벌어진 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아직 오픈 AI 또 저기 엔트로피, 네. XAI 이런 기업들은 아직 투자 대규모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들도 투자 좀 남아 있어요. 이들이 상장하면 또 투자하겠죠. 그것까지 생각하면 내년까지는 계속 이런 구도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빅테크가 좀 왜 부진한지 그걸 좀 이해하실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빅테크들도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AI 이 투자를 하는 지금 과정에서 여기서 멈추면 일단은 이제 뒤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사실은 끝이고 이 다음에 다가올 AI 사이클을 이 회사들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달려야 돼요. 다. 근데 몇 년 후에는 승자가 나오겠죠. 누군가는. 그럼 그때 가면 또 이제 미국이 그 승자 중심으로 또 재편성이 예, 되죠. 재편성돼. 네. 그러면 승자가 나오면 투자가 줄어요. 굳이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미국 시대로 가겠죠, 그때. 근데 지금 그때까지는 한국 증시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보단 AI 인프라주들이 좀 이 빅테크가 그렇다고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또 올랐잖아요. 네. 근데 성과가 예전에 기대한 것만큼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구조 자체가.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사실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 보면 빅테크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옛날에 삼성전자 들고 계셨던 분들처럼 지금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보면은 올버즈 아세요? 올버즈? 그 신발 네, 그 회사가 진짜 신발 만들던 왜 실리콘밸리에 모두가 다 올버즈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그런 맞아요. 시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가 무슨 폐기 인수를 하더니 AI 인프라 회사가 그러니까. 된다 그래서 주가 급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AI 진짜 버블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네. 보면 우리 뭐 2차 전지 때도 그랬죠. 갑자기 무늬만 2차 전지도 네. 실제 있었으니까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버블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그 이번에 아마존 CEO 앤디 제스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네. 주주 서한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는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투자를 안 하면 뒤처지고 일생일대에 지금 기회가 왔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도 승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AI를 안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리고 IT 버블과 다른 거는 IT 버블 때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AI 투자하는 기업들은 빅테크가 돈을 많이 벌어요. 번 돈 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버블이 언제 터지냐면 이 고물가에 의한 금리 인상 요때 터지는데 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금액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뭐 걱정을 하고 뭐 이거 좀 버블 아니냐, 너무 심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빅테크 CEO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진짜 내가 CEO라면, 내가 아마존 CEO고 구글 CEO면 지금 판이 다 벌려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게 클로드잖아요. 그렇죠. 클로드의 그 엔트로픽에 그 칩을 아마존이 공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엔비디아인 줄 알았는데 아마존이 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아마존 입장에서 이 최대 고객사가 이렇게 지금 컴퓨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거 늘려주려면 데이터 센터 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지 너무 주주들이 반발하니까 그만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칠까? 아니면 그 앤디 제시 그 CEO의 얘기처럼 이거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과하다 싶어도 더 투자를 할까?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거기에 비행기를 하더라도 저는 과잉 투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과소 투자하면 망합니다. 일단 과소 투자하는 순간 망하고요. 바로 도태 끝이에요. 되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어요. 과잉 투자하면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몰라요. 몇 년 지나야 알아요. 결과물은. 그러나 어쨌든 과잉 투자라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수요가 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저는 빅테크들 절대 포기 안 하고, 또 빅테크들은 그동안 아시겠지만 독점을 누려봤잖아요. 그 독점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마존도 AWS 그 클라우드에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돈 못 벌 때. 그게 지금 결과물이 돼서 인프라 다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AI 인프라를 깔고 이걸 올라탄 기업과 아닌 기업은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걸 빅테크가 놓칠 리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오죽하면 반도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테라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 거예요. 본인도 쉽지 않다는 거. 근데도 하겠다는 건 이 반도체 없으면 못 하거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또 그런 심정도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말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 지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인지하시면 버블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빠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의 그 맛을 아는 빅테크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포기할 거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엔트로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정말 최근에 추격이 오픈 AI 추격하는 게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다 쓰시죠, 클로드? 저는 거의 클로드 써요. 저도 많이 옮겨갔어요. 사실 이게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갔다가 저도 이제 세 개는 다 쓰요. 근데 각각 또 장단점은 있는데 이렇게 주식 분석하고 금융 리서치하고 이거는 클로드가 좋더라고요. 그게 약간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근데 이게 최근에 또 클로드 그 미토스? 이것 때문에 또 사이버 보안 업체들 또 엄청나게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토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 침투해가지고 해킹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스콧베센트 재무장관이 불렀겠어요, 다들. 긴급 회의 소집해서. 그래서 사실 클로드도 이제 엔트로픽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개한 거는 일반인한테 공개 안 하고 이제 몇몇 기업들, 고객 몇 곳에만. 은행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야, 이거 무섭다가 아니라 지금 이 엔트로픽이 하고 있는 이 성능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은 좀 뛰어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앞으로 컴퓨팅 수요가 얼마나 늘까? 지금 사실 엔트로픽의 최대 고민이요. 이게 없어요. 컴퓨팅 수요가 부족해. 지금 아마존하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존하고 $1,000억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투자하겠다. 지금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 엔트로픽이 1.4기가와트 정도 컴퓨팅 수요를 확보했을 거예요. 근데 챗GPT 이제 오픈 AI가 1.6 정도.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2030년까지 샘 알트만의 목표가 뭐냐면 30기가와트를 마련하는 거예요. 30배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보통 큰 데이터 센터 있죠, 미국에. 빅테크가 운영. 그거 한 기가 300메가와트 돼요. 메가와트요? 네, 300에 하나가. 그러면은 1기가와트면 한 3개 정도 되죠. 3개 반 정도 될 텐데 3개라고 치면 30기가와트면 이제 앞으로 30배니까. 한 90개 정도를 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 수요인데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0기가와트까지 오픈 AI의 얘기고, 근데 지금 엔트로픽도 그걸 마련을 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렇죠. 또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아마존도 필요하고, 아마존만 필요하겠어요. 브로드컴도 필요할 거고, 엔비디아하고도 손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업체들하고 계속 컴퓨팅. 근데 여기 컴퓨팅 수요가 이렇게 폭발을 하면 아마존도
또 만들어줘야죠. 여기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칩에 또 메모리 또 들어가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너무 좋은 거죠. 꽃놀이패 아닌가요? 네, 완전히 네. 아무나 이겨라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확신하냐면 저도 옛날에 그냥 보고서만 보고 막 이게 AI 수요 는다고 했을 땐 사실 딱히 그렇게 엄청난 체감은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제미나이도 써보고 최근에 또 클로드도 많이 쓰면서 느낀 건 얘가 갈수록 이게 쓰는 디테일이 좋아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쓰면서 느낀 건 야,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이제 이거 없으면 종속됐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도와주니까. 어떡해요. 근데 이거를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도 쓸 텐데. 그쵸. 더 많이 좋은 쓰죠. 성능을 네. 앞으로. 그걸 생각하면 야, 삼성전자 내년에 400조 버는 게 그냥 옛날에 와닿진 않았는데 저도 AI를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감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미국 빅테크 투자하신 분들은 요 개념은 이해하셨으니까 최소한 클로드라도 한번 좀 깊게 써보세요. 그렇죠. 그거 쓴 거랑 안 쓴 거랑은 네. 되게 느끼는 게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카운셀링 할 때 개인적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네. 예,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쵸, 이런 그쵸. 것도 쓰는데 맞아요.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씩 정말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엔스로픽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올해 다 상장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또 자금들이 여기로 또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엔스로픽의 이 뭔가 기대감이 무시하더라고요.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원래 설레요. 네. 사야 되나 상장하면. 근데 지금 거의 네. 뭐 어쨌든 클로드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장 이슈도 좀 커지고 있는데 이거 상장을 하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인 게 네.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리니까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우리 한국 증시는 또 좋을 것 같아요. 이 자금 가지고 또 할 건 뻔하죠. 컴퓨팅 수요 확보해야 그렇죠. 돼요. 이쪽에 투자할 거니까. 네, 네. 그럼 데이터 센터 투자가 한 번 더 일어나고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가 그거죠. 미국의 빅테크 4인방이 미친 듯이 투자를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할 거냐. 이 많은 걸. 언젠간 좀 줄지 않겠냐. 이 우려가 있거든요. 내년까지 느는 건 다 알아요. 내후년은 어떻게 되지? 근데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상장을 하면은 이들이 또 뒤에서 받쳐줍니다. 그쵸. 이들은 이제 돈 받았잖아요. 이걸로 막 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이제 투자가 막 예. 일어났는데 이제 여기로 여기서 옮겨가고 또 투자가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바라는 이제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들의 투자는 이제 IPO가 끝나면 또 본격화될 수 있으니까 한국 증시는 어쨌든 약간 좀 이제 분위기가 좀 꽃놀이패 같은 이러나 저러나 이기는 이런 편, 분위기로 이기는 좀 편, 가는 것 예, 예.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으로나 뭘로 보나 한국 증시가 뭐 하반기도 그렇고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 네. 업사이드가 그리고 이제 높다? 또 요것도 제가 인텔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인텔 주가 좋잖아요, 최근에. 근데 CPU가 좋다는 얘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AI가 이제 세 단계죠. 학습에서 추론 갔다가 네. 추론 지금 하고 있죠, 열심히. 네. 그러니까 학습은 GPU가 하고요. 네. 추론에서는 주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좀 그렇죠. 많이 필요하죠. 근데 AI 에이전트로 가고 있죠. 네. 비서 역할. 네. 여기는 AI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은 한마디로 내가 명령도 하지만 얘가 계획을 세워주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실행을 하고 네. 순서를 정해주는데 이 순서 정할 땐 반드시 CPU가 필요하대요. CPU가 없으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습할 때는 GPU가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인텔 주가가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GPU랑 CPU랑 에이전트에서는 네. 1대1로 이 빈도가 올라간대요. 그 정도급으로.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는데 CPU가 필요한 CPU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재평가 받는 게 네. 그것 때문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공급이 없어요. 만드는 네. 이게 우리의 메모리에 부족한 비슷해요. 것처럼. 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좋냐면 네. 이 CPU가 시장이 커지면 범용 반도체가 좋아져요. 그렇죠. 또. 왜냐하면 그 GPU 옆에는 HBM이 붙는데 CPU는 HBM이 안 붙고 무조건 범용 반도체만 붙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삼성한테 좋죠. 네. 삼성전자는 HBM보다는 범용 비중이 그렇죠. 높으니까. 그래서 CPU가 또 좋아지는 것도 되게 이거 생각해보니까 메모리에 또 좋은 이슈거든요.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실 한국 증시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는 진짜 대운 터졌다. 이렇게밖에 생각은 안 아니, 돼요. 가슴이 막 웅장한데 빨리 이걸 눌러야 될 것 같아요.